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10분 내외로 전하는 10분 한 주 시황입니다. 저번 주는 4월 FOMC 의사록 공개라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살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 내용 중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준의 정책 목표로 지속적이고 빠르게 진전될 경우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일부 의원이 제안했다. 즉, 이 부분이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일부 연준 인물들이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장은 4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의사록 공개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와 어쨌든 시장은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에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반응을 했는데요. 장중 1.69%까지 올라갔다가 1.63%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담담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플레 이슈에 면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에도 많은 이슈로 인플레 우려가 시장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올해 들어 그리고 특히 5월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인플레 우려로 시장이 한번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자재 지수 그래프 상으로도 급등한 모습이 확연합니다. 다만 최근에 고개를 살짝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입니다.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시장은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전월 대비 0.2%를 전망했는데 0.8%가 나왔고 전년 대비 4.2%라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 물가지수의 구성이 코로나 이슈로 항공권, 숙박료 등의 떨어졌던 가격이 회복되고 반도체 쇼티지 이슈로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했습니다. 다음은 관련자들의 인플레 우려입니다. 먼저 패드의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자산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금리 상승 등과 같이 상황이 변하면 높은 자산들의 급락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연준 회의록에 일시적 인플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라 괜찮다는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인플레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파월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뉘앙스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매입은 계속하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은 계속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을 말했던 옐런,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말을 주워 담긴 했지만 연준 의장도 했던 옐런이 금리 인상 발언을 실수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다양한 인플레 이슈에 매번 놀라면서 떡락과 반등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1.6%대에 머무는 게 자연스러워졌듯이 인플레 우려에 덤덤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테이퍼링 시사에 안심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알고 맞으면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이죠. 시장은 하반기에 논의가 시작되고 내년 초 테이퍼링이 시작될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에 맞게 언급되었다는 느낌인데요. 4월에 언급을 하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 내년에 착수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예상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때그때 시장이 놀랄 수는 있지만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준의 목표입니다. 파월이 계속 말하는 내용이죠. 고용 쪽이 좋아지지 않으면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적당한 인플레와 완전 고용입니다. 지금 인플레는 만족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아직입니다. 옆의 실업률표에서 보듯이 코로나 이후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 4%대라고 하니 먼저 5%대로는 들어와야 테이퍼링을 고민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이퍼링을 언급한 일부 인사들의 투표권을 가진 주요 인사들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 추측의 이유는 파월의 그간 인터뷰 내용에서 테이퍼링은 아직이라고 꾸준히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고용지표 발표 전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4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26만 6천 건으로 예상인 97만 건을 한참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 국면이지만 아직 고용이 회복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확실히 실현되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즉, 유동성 회수인데요. 미국이 코로나에서 졸업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회수로 자산의 거품을 막는 것이 연준의 다음 행동이 될 것입니다. 유동성이 회수되면 그간 실적 없이 올라간 종목들은 힘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 회의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로 시장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결과가 반영되었다면 테이퍼링에 더 힘이 실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 물가지수의 내용이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44만 4천 건이 나왔는데요. 예상치인 45만 건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옆의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전 20만 건 전후 수준에는 아직이지만 회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용까지 좋아지면 테이퍼링을 미룰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풀었던 유동성의 회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가상화폐의 위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연초 급격한 상승으로 한국 가격이 8천만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4,200만원이니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 1,000만원이나 오른 상태인데요. 몇 가지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규제 언급입니다.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우는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에 타격을 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러 차례 규제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류허만큼 높은 사람이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나라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진행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규제 언급입니다.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의 투자자들은 나라가 인정한 화폐다라는 호재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만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의 말장난입니다. 일론은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시세 조작 비슷하게 해서 돈을 많이 먹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매수 가능케 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유는 환경 문제. 그 전에도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사용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이유를 드는 것에 다들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돈도 되겠지만 말 한마디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자산에 저는 아직 손을 못 대겠습니다. 이번 50% 정도의 하락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번이나 있었고 모두 다시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대 마이너스 87%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낸 사람들은 지금의 하락도 버틸 정도일 것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반등할까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믿음만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기업이 커지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석하고 내 나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만 코인의 경우 심리가 돌아서면 바닥이 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방도 열려있긴 합니다. 이 위기를 이기고 다시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베팅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뜬금없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책사 류허 관련 뉴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류허 아들의 투자회사를 위해 알리바바를 때렸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진핑 주석입니다. 딸 사진 유출한 남성에게 14연형을 구형할 만큼 절대 권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언론을 타서 14년이었지 아니면 더 살벌한 형이었을 겁니다. 여튼 그 시진핑의 경제책사인 류허입니다. 경제 담당 부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투자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징동닷컴과 텐센트 등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와 경쟁사죠. 이후에 어쨌든 마인 알리바바 회장은 3개월간 집거한 후 인터뷰에 등장합니다. 제 느낌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1등 기업 회장도 그냥 조져버리는 중국의 무서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힘든 사이 징둥닷컴과 텐센트로 류어 아들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주가입니다. 단지 마윈 칩거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영향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AT&T 소식입니다. 배당 귀족주로 한국에서도 많이 보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저 배당 귀족주라는 이유로 묻지마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가져온 소식입니다. 참고로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미국 배당주를 말합니다. 먼저 AT&T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여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기사인데요. 그 이면에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AT&T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통합인데요. 그 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영향으로 배당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배당주의 배당 삭감이라니 엄청난 악재입니다. 배당 반토막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6%대가 4%대가 되는 것이죠. 이에 주식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3일 연속 빠진 후 반등하긴 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인 만큼 5%가 빠지는 것은 하한가의 느낌입니다. 연 4에서 5% 먹자고 들어갔다가 5% 하루에 빠지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워너미디어가 골칫덩어리인 것은 매체 등에서 AT&T를 소개할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점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앞서 반드시 기업의 약점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5월은 힘든 한 달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